꽃잎은 지지 않는다. 저는 오늘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자식이 셋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루 사이에 둘이 사라졌어요. 시신도 없었어요. 무덤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는 그 두 아이를 위해 40년 넘게 밥상을 차렸어요. 오지 않는 아이들, 밥그릇을 걷지 않고 이불을 갤 때마다 냄새를 맡으며 기일이면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서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요. 우리는 그 두 사람을 찾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같은 병원 안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끝까지 기다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1970년대 말 광주 서구 양동. 낮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골목 어귀에 작은 집 하나가 있었어요. 대문이라고 해봐야 나무 판자, 마당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 했지만 그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났어요. 오순례. 우리 어머니예요. 키는 작으셨는데 눈빛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만만하지 않다 싶은 눈빛. 근데 웃으실 때는 또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던지. 아버지는 전남방직 공장 노동자였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오시는 분. 집에 오시면 꼭 막내 동생을 먼저 찾으셨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재민아, 아버지 왔다. 그러면 꼬마 재민이가 마루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나 오늘 골목에서 구슬세개 땄어요.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며 재민이를 번쩍 들어올리셨어요. 그래? 누구한테? 성우 형한테? 그러면 성우 형이 옆에서 손사래를 치며 받아쳤어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5살짜리한테 지겠습니까? 그 집 식구는 5이었어요. 아버지 기철, 어머니 순례, 큰아들 성우, 딸 은희, 막내 재민. 성우는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버스비가 아까워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면서도 도서관 책은 항상 제일 먼저 빌려오는 아이였어요. 은희는 광주여고 3학년. 대입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공부보다 노래를 더 좋아했어요. 조용필, 혜은이, 당시 유행하던 노래는 전부 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 재민,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이 이야기의 화자인 저예요.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셨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부엌에 불이 켜지고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된장찌개. 항상 된장찌개였어요. 멸치를 직접 볶아서 육수를 내고 호박을 어슷 썰어 넣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는 그 된장찌개. 지금 생각해도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어느 날 너무 이른 아침에 깨어서 부엌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혼자 냄비 앞에 쪼그려 앉아서 중얼중얼하고 계셨어요. 제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엄마, 뭐해?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가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도했제. 우리 식구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요? 어머니가 다시 냄비를 저으시며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응, 누구한테든 들어주기만 하면 되지. 나중에 커서 여쭤보니 매일 새벽마다 가족 5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기도를 하셨대요. 성우, 은희, 재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우 형은 독학으로 배워서 혼자 기타를 치곤 했어요. 처음에는 똑같은 음만 내서 듣기 싫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요나 클래식을 잘 치게 됐어요. 지금도 그 기타 소리가 봄바람처럼 귀에 서네요. 아버지가 월급에서 조금씩 아껴 사준 중고 클래식 기타였어요. 저녁 먹고 나면 골목에 나가서 기타를 치는 게 성우 형의 루틴이었어요. 그러면 은희 누나가 그 옆에 서서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어느 날 저녁 은희 누나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어요. 오빠, 코드 틀렸잖아. 성우 형이 멈추며 반문했어요. 어디가? 은희 누나가 기타를 슬쩍 빼앗아 직접 쳐보이며 말했어요. 이거잖아, 이거. 여기서 A로 가야지. 왜 G로 가? 성우 형이 잠깐 듣더니 감탄하며 말했어요. 야, 은희 네가 더 잘 치네. 은희 누나가 기타를 돌려주며 웃었어요. 그러게.
내가 배웠어야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대문 안에서 몰래 구경하곤 했어요. 어머니도 설거지하다가 창문 너머로 내다보시면서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저는 기억해요.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그 집은 더 좁아졌어요. 연탄 보일러 하나로 버티는 집이라 방이 다 따뜻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녁이면 다들 안방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버지는 아랫목에 다리를 뻗고 누우시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시고 성우 형은 책을 읽고 은희 누나는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은희 누나가 나지막이 따라 부르면 아버지가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말씀하셨어요. 은희 목소리는 진짜 라디오보다 낫다. 은희 누나가 쑥스러워하며 받아쳤어요. 아버지도. 그러면 성우 형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마디 보탰어요. 맞아, 라디오는 돈 내야 하잖아.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바느질하는 손을 구경했어요. 어머니 손이 얼마나 빠른지 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마치 작은 춤 같았어요. 그 겨울밤, 그 좁은 방 안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몸으로 기억해요.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월급날이면 어머니가 시장을 보셨어요. 보통 때는 그냥 지나치시던 닭집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오셨어요. 예전엔 닭집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닭을 잡아 나무 도마에 얹어 큰 칼로 탁탁 치고 끓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 누런 봉투에 싸줬어요. 그 냄새를 골목 어귀에서부터 맡으면 저는 이미 알았어요. 오늘 저녁은 특별한 날이라는 걸. 그날 저녁 아버지가 소주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배. 성우 형이 잔을 부딪히며 받았어요. 건배요, 아버지. 은희 누나는 사이다 컵을 들었고 저는 물컵을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저도요, 건배.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닭다리는 아버지와 성우 형 차지였고 나머지는 서로 눈치를 봤지만 그 뼈를 쪽쪽 빨아먹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배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야, 돈은 없어도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으면 됐지? 그 말이 그 집의 철학이었어요. 그 평범한 행복이 딱 한 달 반 후에 산산이 부서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성우 형이 저를 업어주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동네 뒷산에 진달래가 피던 봄이었어요. 성우 형이 저를 등에 태우고 골목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어깨가 얼마나 넓고 든든했는지 형아 등에 올라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키가 갑자기 커진 것 같고 뭐든 다 보이는 것 같고 더 빨리 달려봐. 야, 너 무거워서 못 달리겠다. 거짓말하지 마. 나 안 뚱뚱해. 그럼 내려서 뛰어가. 형아, 너무 허리 아파. 네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절대 안 내려오겠다고 버텼고 성우 형은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업어줬어요. 무겁다고 하면서도 웃으면서요. 은희 누나는 그걸 보며 말했어요. 오빠, 재민이 버릇 나빠진다. 그러면 네가 업어봐. 싫어. 무거운 거 어떻게 업어? 그러면서도 은희 누나는 제 신발끈을 매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게 우리 남매였어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어요. 18년 철권 통치의 끝이었어요. 하지만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12월 12일이었어요. 성우 형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날 아버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우 형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학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며 낮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조심해라. 네 엄마랑 동생들 생각해라. 성우 형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 대화 이후로 성우 형은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잠을 못 주무셨어요. 새벽에 제가 물 마시러 나오면 어머니가 불도 안 켜고 그냥 마루에 앉아 계셨거든요.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대학교는 문을 닫았어요. 국회는 군인들이 점령했어요. 신문사에는 검열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들어왔어요.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얼굴을 가린 검은 베레모에 진압봉을 든 최정예 특수부대원들. 그들의 임무는 폭동 진압이었는데 그 진압 방식이 지금도 입에 담기 어려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5월 18일 아침부터 공수부대원들은 시위 학생뿐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들, 버스에서 내리던 사람들, 구경하던 고등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구타했어요. 진압봉뿐 아니라 대검으로 찌르고 쓰러진 사람을 군화발로 계속 밟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날 아침 성우 형이 일찍 일어났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어요. 밥그릇을 들이밀며 물으셨어요. 어디 가냐? 성우 형이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 만나러요. 학교 폐쇄됐다고 했잖아. 그냥 잠깐만요. 어머니가 성우 형 팔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조심해라. 성우 형이 어머니를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밥은 저녁에 먹고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은희 누나는 그날 오후에 나갔어요.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 찾으러 갔다 올게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불렀어요. 야! 은희야! 하지만 은희 누나는 이미 대문 밖으로 나가며 외쳤어요. 금방 와요.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 총을 들었어요. 택시 기사들이 자기 차로 시위대 앞에 섰고 버스 기사들이 차를 몰고 행진했어요. 아주머니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날랐어요. 광주 전체가 들고 일어선 열흘이었어요. 5월 21일 오후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했어요. 그날 하루에만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숨졌어요. 병원마다 피에 젖은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어머니는 그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어요. 목이 터져라 두 아이 이름을 부르며 발이 부르트도록 병원 복도에 피를 흘리며 누운 사람들 얼굴을 어머니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셨어요. 내 자식이 아닌 걸 확인하면서 안도감이 드는 자신이 죄스럽더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최후 진압 작전을 펼쳤어요. 탱크가 들어오고 총성이 울렸어요. 그날 이후 광주는 조용해졌어요. 공식 발표된 사망자는 165명, 행방불명자는 76명, 부상자는 3,000명이 넘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의 이름을 행방불명 신고서에 적으셨어요. 오성우, 오은희. 하지만 시신은 오지 않았어요.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줘요. 아버지는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몸이 나빠지신 게 아니라 그냥 기력이 빠지셨어요. 밥을 거의 안 드시고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살 의지가 없어진 거였어요. 어머니는 며칠을 울며 가슴을 치셨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식사를 하셨어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억지로 입에 구겨 넣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린 저와 어머니 단둘이에요. 자식을 2명이나 잃고 의지하던 남편까지 떠나보낸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강했어요. 슬픔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어머니는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그게 부모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돌아오시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가 발을 주물러 드리다가 여쭤봤어요. 엄마, 아파요? 어머니가 무덤덤하게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성우 오빠는 언제 와요? 어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곧 온다. 늘 함께하던 오빠와 누나가 없으니 너무 외롭고 슬펐지만 엄마가 더 슬퍼할 것 같아서 그 어린 나이에도 전 참았어요. 우리 동네엔 우리 집 같은 집이 많았고 예전처럼 웃음소리와 된장찌개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성우 형과 은희 누나 방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먼지를 닦으셨어요. 성우 형 기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은희 누나 교복도 옷장 안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기일은 5월 27일로 정하셨어요.
도청이 무너진 날. 그날이면 성우 형이 좋아하던 갈비탕, 은희 누나 좋아하던 잡채를 차리셨어요. 빈 밥그릇 2개를 올려놓고 혼자 앉아서 오래 바라보셨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5월 27일.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탕, 잡채, 그리고 빈 그릇 2개. 어머니가 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앉아서. 제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재민아, 밥 먹어라. 저는 그날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 빈 그릇 2개가 너무 커 보여서 1988년 국회에서 광주 청문회가 열렸어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5.18이 이야기됐어요. 어머니는 그 중계를 TV 앞에 붙어 앉아보셨어요. 손수건을 꽉 쥔 채로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95년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머니가 그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이 살짝 잠긴 채로 말씀하셨어요. 재민아, 뉴스 봤냐? 법이 만들어졌구나.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성호랑 은희한테 부끄럽지 않게 됐네. 제가 어머니 하고 부르자 어머니는 짧게 말씀하셨어요. 됐다. 밥은 먹었냐? 그게 어머니였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 그냥 밥 먹었냐고. 저는 그 말 한마디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어른이 되면서부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광주 근처 요양원과 병원을 조금씩 찾아다녔어요. 5.18 이후 부상자들 중 일부가 신원 확인 없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이송된 경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름도 모른 채,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실제로 5.18 관련 단체들이 수십 년 동안 행방불명자를 찾아왔고 살아있었지만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생존자가 뒤늦게 발견된 사례도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순천 외곽의 어느 요양원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 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퇴근하고 바로 차를 몰았어요. 2시간 넘게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손바닥에 땀이 다 나더라고요. 직원이 안내해준 분을 봤는데 체형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했어요. 근데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아니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하고 주차장까지 걸어 나와서 차에 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시동을 못 걸었어요. 또 아니구나. 그런 날이 몇 번이었는지 몰라요. 어떤 날은 광주에서, 어떤 날은 목포에서, 어떤 날은 여수에서.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어요. 괜히 기대를 드렸다가 또 실망시켜드리는 것보다 그냥 혼자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저희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시간은 무심하게도 너무 빨리 흘렀어요. 어머니가 80이 넘으셨어요. 그해 가을 지인의 권유로 저는 나주 외곽의 노인요양병원에 봉사를 가게 됐어요. 기분 전환도 될까 싶어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갔어요. 오전 내내 배식을 돕고 어르신들 손을 잡아드리는 봉사가 끝나갈 무렵 오후 2시쯤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복도 끝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재민아, 저기 저 사람 좀 봐. 느낌이 이상해. 혹시 복도 끝 창가 옆 휠체어에 한 남자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안 하셨어요. 눈을 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고 걷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급히 외쳤어요. 어머니, 지팡이요. 지팡이. 하지만 어머니는 절뚝거리면서도 걸음이 오히려 점점 빨라지셨어요. 80이 넘으신 분이 복도를 뛰다시피 걸어가셨어요. 저는 식판을 내려놓고 뒤를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 노인 앞에 딱 서셨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그분의 얼굴을 마주 잡으셨어요. 노인은 영문을 모르는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흐리고 공허한 눈빛,
어머니의 눈이 그 얼굴을 샅샅이 훑었어요. 이마, 눈썹, 입술 왼쪽 작은 점, 오른손 손등에 흉터 어릴 때 담 넘다가 긁혔다는 그 자국. 어머니가 목이 막혀 거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작게 물으셨어요. 성우야? 너 성우 맞지? 저도 가까이서 그 얼굴을 봤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이마, 그 눈썹 모양, 그 손등의 흉터, 저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 손을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무릎이 접히듯이. 직원분이 달려왔어요. 저는 이분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어요. 직원분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분은 1987년에 신혼불명으로 입원하셨어요. 이름을 모르셔서 저희가 그냥 박철수 씨라고만 해드리고 있었는데 1987년에 사라지셔서 7년을 어딘가에 있다가 이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37년을 가족도 이름도 모른 채 저렇게 계시고요. 성우형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요. 저희 병원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인데 입원 경위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요. 혹시 여자 형제분이 계셨나요? 제가 멈추며 되물었어요. 여자 형제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이도 비슷하시고 입원 시기도 비슷해서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겠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먼저 확인하러 갔어요. 4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짧은 몇 초가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한 병실 앞에 멈춰서며 말했어요. 저기 창가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유리문 너머로 봤어요. 새하얀 머리의 여자 노인이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옆모습을 봤어요. 코 모양, 귀 모양, 입술 왼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그 작은 버릇. 문을 열고 들어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누나야? 은희 누나야? 그 여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텅 빈 눈빛. 하지만 그 얼굴은 제가 40년 동안 기억하던 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그냥 일어나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은희 누나 앞에 앉으신 어머니는 바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천천히 옆에 앉으셔서 두 손으로 은희 누나 손을 감싸주시며 노래처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엄마야. 은희 누나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도 오셨어요. 또 다음 날도. 매일 오셨어요. 어느 날은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오셨어요.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서 5 식구가 찍은 사진. 그 사진을 은희 누나 손에 쥐어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집이야, 기억나냐? 골목에서 네 오빠가 기타 치던 거, 엄마가 된장찌개 끓이던 거. 기억나냐, 은희야? 그 다음 날 어머니는 테이프를 가져오셨어요. 은희 누나가 좋아하던 노래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 낡아서 소리가 좀 긁혔지만 그 멜로디는 살아있었어요.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은희 누나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아주 작게 리듬을 탔어요. 어머니도 그 손가락 움직임을 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눈이 빛났어요. 성우 형 쪽에서는 제가 매일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성우 형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형, 나야 재민이. 기억해. 형이 나 맨날 업어줬잖아. 어깨가 이만했는데 나 거기 올라타서 동네 한 바퀴 돌았잖아. 성우 형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또 다른 날엔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 담 넘다가 손 다친 거 기억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나한테 말 말라고 했잖아. 근데 나 다 알고 있었거든. 엄마도 알고 있었을 거야. 그 말을 하는데 성우 오빠 입술이 아주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사흘 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우 오빠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그러더니 쉰 목소리로 아주 작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저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었어요. 그 한 단어.
40년이 넘어서 나온 그 한 단어. 어머니를 불러드렸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성우 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성우 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시며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엄마 왔다. 성우 형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성우를 꼭 안으시며 소리 없이 우셨어요. 그래, 엄마야. 다 왔다. 다 왔어. 그날 오후 어머니는 은희 방으로도 가셨어요. 은희 누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네 오빠가 엄마 찾았어. 너도 이제 돌아와라. 엄마 여기 있어. 은희 누나가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먼저 그 손을 놓지 않고 오래 쥐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조용히 알려지면서 낯선 노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자식을 찾으셨다고. 어머니가 멋쩍은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노인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아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도청 앞에서 마지막으로 봤는데 시신도 못 찾았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노인이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찾았으니까 당신이 대신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이 서류 봉투를 내미셨어요. 300억 원의 기부 의사가 담긴 문서였어요. 평생 사업을 하며 모은 돈, 아들을 위해 쓰려고 모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봉투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광주에서 사라진 사람들,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이름도 기억 못하고, 가족도 모르고. 그 사람들 찾아주고, 돌봐주는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 아들 대신. 저는 그 뜻을 받았어요. 광주 외곽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작은 재활요양시설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어머니가 직접 지으셨어요. 5월의 집. 그곳에서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곁에 앉아 있어주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일을 해요. 성우 형과 은희 누나도 그곳에 계세요. 매일 아침 햇살이 드는 마당에서 산책을 하시고 가끔 성우 형이 짧은 멜로디를 흥얼거리세요. 은희 누나는 요즘 가끔 웃으세요. 햇살 좋은 어느 오후 5월의 집 마당 벤치에 어머니가 앉아 계세요. 왼쪽에는 성우 형, 오른쪽에는 은희 누나. 저는 그 앞에서 귤을 까고 있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요. 어머니가 귤 한 쪽을 받아서 천천히 드시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다 찾았어요.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귤을 까지 못했어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공식 확인 사망자 165명, 행방불명자 76명, 부상자 3,000명 이상, 그리고 그 수십 배의 사람들이 이 사건의 그늘 안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돼요. 기억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것이 아무 소용없어 보일 때에도 그 기다림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40년을 넘어서 응답받은 것처럼 꽃잎은 떨어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뿌리가 남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사라진 행방불명자는 공식 기록 76명, 5.18 민주화운동기념재단은 지금도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